이건희 회장이 취임하던 당시에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현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위, 스마트폰 1위, TV 1위, OLED 1위, 특허 등록수로 유럽에서 1위, 미국에서는 2위, 브랜드 가치로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약속하는 한 확실하게 지킨 것 같죠? 창업주인 이병철보다 뛰어난 이세였다. 제2의 창업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 오늘은 한 시대를 충분히 밝게 빛냈던 이건희 회장이 남긴 빗줄기를 따라가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간 이건희를 먼저 알아볼게요. 유년기부터 봐야겠죠. 인격 형성에 또 중요한 시기니까 대체로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 이병철이 보낸 거예요. 선진국에 가서 배우고 오라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민족 차별이나 받고 친구를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고요.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덕분에 또래에 비해서 깊은 사고력을 갖게 돼요. 이 회장이 고등학생 때 한 말들이 또 기가 막혀요. 미국에서 차관을 많이 들여와야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 이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좀 비범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내성적이기만 해서는 리더가 될 수 없겠죠. 필요할 때는 또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어요. 한 번은 학교 짱이랑 이 맞짱을 떴다고 해요. 결투 신청도 이건희가 먼저 걸었대요. 결과는 뭐 비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학교 짱도 대단한 게 그냥 좀 맞아주지. 혹시 알아요? 짱자리 넘겨주면은 나중에 또 자리 하나 비워둘지. 학교 짱이면 이게 또 경력으로 쳐줄 것 같단 말이야. 삼성 경호원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20살 전에 노후가 완성될 수도 있던 건데 그 알량한 권력, 고등학교 3학년, 임기 1년짜리 권력인데 그냥 하야하지. 이거는 뭐 재선임도 안 돼요. 더 하고 싶으면 1년 꾸려야지 뭐. 내성적인 학생이 학교 짱을 건드리는 게 좀 특이한데 사실 이 회장이 키는 작아도 굉장히 다부진 체격이에요. 학창 시절에는 레슬링으로 대회도 나갔어요. 당시에 역도산까지 찾아갔대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전체적으로 골프나 승마 같은 귀족 스포츠도 좋아했지만 럭비, 레슬링, 맞짱, 레이싱 같은 격한 운동을 또 좋아했어요. 내성적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이 야수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할까? 운동 말고도 취미는 다양했어요. 특히 자동차 매니아로 유명한데 유학 시절은 중고차를 사가지고 이게 수리를 해가지고 팔았대요. 나중에는 삼성 에버랜드 옆에 자동차 경주로 하나를 전세를 내고 스포츠카 여러 대를 번갈아 타면서 레이싱을 즐겼다고 하고 따로 레이서들한테 개인 교습까지 받았다고 해요. 당연히 컬렉션도 짱짱했겠죠. 1억 이상 하는 차만 124대였다고 해요.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부가티 베이론인데 26억이 넘어요. 특이한 게 또 포르쉐만 42대가 있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나한테 조금 내다 버리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회장은 이 자동차 덕질을 사업까지 끌고 가서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냥 IMF가 터져가지고 르노에 팔렸습니다. 삼성도 실패할 때가 있구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는데 이거 말고도 덕질이 사업으로 번진 경우가 또 있어요. 워낙에 또 명품을 좋아해가지고 뭐 명품 시계나 명품 오디오까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외로워서였을까?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는 연구비까지 대주면서 체세포 복제까지 했고요. 보신탕을 먹는 임원들을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 강아지를 선물을 했대요. 키우다가 보면은 안 먹게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심정으로 진짜 강아지가 엄청나게 좋았나봐요. 그리고 부자들 취미의 끝판왕 미술품 수집 역시 한국 최고의 재벌답게 콜렉션 규모가 엄청나서 화제가 됐어요. 뭐 없는 게 없더라고. 모네,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 미술의 밑자도 몰라도 들어봤을 그 이름들이죠. 교과서에서나 보던 국보나 보물들까지 보여요. 다 해서 23,000여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병철 회장 때부터 모은 거예요. 생전에 이병철 회장이 며느리 홍라위 여사한테 돈 10만 원을 주면서 골동품 사오는 숙제를 줬대요. 미술품 고를 때 안목을 훈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홍라위 여사도 전공이 미술이에요. 결국은 리움 미술관을 맡게 되면서 미술계에 큰 손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도 안료까지 공부할 정도로 식견이 대단했어요. 삼성가가 대대로 한국 미술계에 끼친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는 23,000여 점을 다 기증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기증을 안 하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미술품이 현금화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팔기 힘들어요. 특히 문화재들은 해외에 반출도 안 되고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 세금만 나가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기증을 해가지고 사회 환원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단위 상속세 마련한다고 대출까지 받고 있고 주식 배당금도 땡겨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자동차, 부동산, 미술품, 주식, 상속할 재산의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엄청나요. 이거 정리하는 것만 대규모 팀이 여러 개 돌아간대요. 최근에 상속세 세액만 12조 원을 신고했어요. 한 번에 다 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서 나눠서 낸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리더 이건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건희는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을까? 그 과정을 살짝 훔쳐보겠습니다. 옛날에 삼성 계열사 중에서 동양방송이라고 있었어요. 이건희가 여기 이사로 입사를 하면서 커리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왜 하필 방송국에서 시작했을까? 한국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고 해요. 정치, 경제, 언론. 이 셋은 유착관계일 때가 있지만 또 견제관계예요. 경제를 맡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나 언론의 비판 기사들이 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정계나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계 입문을 하기에는
좀 까다롭고 그냥 적당히 언론적으로 들어가 볼까 해서 나온 게 동양방송이랑 중앙일보예요. 이병철은 이건희한테 동양방송을 맡기고 여기에 이건희의 장인어른인 홍진기한테 중앙일보를 맡겨요. 사실상 이건희한테 동양방송과 중앙일보를 다 맡긴 거죠. 권력의 한 축인 언론을 이건희가 담당한 건데 그러면 경제가 아니라 언론을 맡은 이건희가 어쩌다가 삼성제국의 제왕 자리에 올랐을까요? 한때 장남인 이맹희가 잠깐 그룹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반년도 안 돼서 그룹이 휘청거리니까 자진해서 물러나게 됐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병철을 뒤에서 몰래 치려다가 걸렸고 그렇게 형들이 차례대로 숙청을 당하고 나니까 이건희한테까지 순번이 온 거예요. 와중에 이건희는 여러 번 능력을 입증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반도체예요.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반도체를 이건희가 시작했어요. 확성기 딱 틀고 반도체가 미래입니다. 반도체 가자 외치는데 임원들이 반대해. 다들 뭐 뒤처진 꼰대라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반도체가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투자비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괴물이에요. 게다가 주기적으로 불황기까지 찾아오는 산업이에요. 그때마다 돈도 안 벌리는데 울면서 투자를 지속해야 되고 경쟁사들이 먼저 죽을 때까지 손해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치킨 게임에서 지면 돈만 날리고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건희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룹에서 지원이 없으면 나 혼자서라도 하자. 그렇게 사재까지 털어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어요. 이 한국 반도체가 한국 최초의 반도체 업체거든요. 결국에는 이병철과 그룹까지 설득을 했고 그렇게 64K 디램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미국이랑 일본 다음으로. 그러다가 창업주였던 이병철이 작고를 하고 드디어 이건희가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볼게요. 삼성은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왔거든요. 근데 이 회장은 늘 위기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단순히 방심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이 회장은 진심으로 겁을 먹은 겁쟁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통찰력이 대단했다고 했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바뀌게 될지, 그런 세상에서 삼성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등에 식은땀이 났다고 해요. 걱정이 돼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대요. 노키아 보세요. 스마트폰 안 만들고 버티다가 어떻게 됐어요? 당장은 잘 되고 있어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삼성 또한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 이 위기의식이 이건희 회장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건희는 늘 삼성의 종말을 예언했고 이 종말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설파했어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해야 된다. 운전대를 틀어야 된다. 이대로 이 길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이 회장은 현재의 풍요에 방심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늘 다가오는 위협을 미리 감지했고 죽지 않기 위해 혁신을 부채질했어요. 특히 혁신의 방향성, 즉 비전을 제시할 때도 탁월했어요. 보통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 딱 밑그림만 그려줬어요. 색칠 공부까지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이나 판단은 각 계열사의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긴 거죠. 이 회장은 막강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병철 회장 때보다는 계열사에 더 많은 권력을 나눠줬어요.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보장해줬습니다. 사실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거대한 그룹이 빠릿하게 적응하려면 이 명령 체계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오너한테 일일이 보고 올리고 결정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각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장은 수백억 수준의 투자는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덕분에 각 계열사들은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었고 중앙 권력의 간섭 때문에 전문성을 훼손당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회장은 출근 자체를 안 했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직무를 봤어요. 기술자를 초빙해서 미래 기술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세계를 여행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읽었어요. 사실 오너가 실무에 몰입하고 있으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은 그룹의 두뇌 역할에만 충실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의 통찰력으로 그린 그림이니만큼 투자를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그 돈다발 덕분에 삼성은 늘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고요. 자, 한국이 옛날에는 인건비가 저렴했어요. 덕분에 생산 단가가 싸니까 수출을 할 때도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요. 지금의 중국산처럼 가성비 제품으로 장사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노동운동이라는 계기를 맞으면서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올라요. 더 이상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품질은 일본에 밀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낑겨 죽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 회장은 임원들을 모아놓고 위기설을 설파했어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가격 경쟁력은 끝났다. 앞으로는 품질 경쟁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겪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비판만 해요. 삼성의 임원들도 이 위기설에 공감을 잘 못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1등인데 왜 오버하냐 싶은 거죠. 양을 늘려야 품질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보다 짬도 안 되는 젊은 주인이 날뛰는 것도 보기 싫었고 이 회장이 진짜 몇 년 동안 회의를 열어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나중에는 막 목에서 피나고 득음까지 하게 되는데 수십 년을 일해온 고루한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삼성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던 대로 관성대로 일을 했어요. 결국에 보다 못한 이건희가 칼을 뽑습니다. 아빠 시절에 오른팔 왼팔들을 잘라냈어요. 미래로 가려는 배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방해가 되는 사공을 바다에 던진 거죠. 그리고 때마침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 1등을 먹었거든요. 이건희가 사재까지 털어가지고 시작한 반도체잖아요. 이 엄청난 전공이 이건희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게 돼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회장이 새 시대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를 프랑크푸르트 선언, 신경영 선언이라고 해요.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바로 이 명언이 탄생한 자리였죠.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몇 가지 이벤트까지 열었어요. 쇼맨십으로 충격 요법을 가하는 거죠. 제일 먼저 불량이 때문에 생산 라인을 멈췄어요. 해결할 때까지 공장이 안 돌아갔습니다. 이걸로 손해가 얼마가 나든 간에 이 회장은 완강했어요. 어차피 품질 못 끌어올리면 다 같이 죽는 마당에 그까지 라인 좀 멈추는 게 뭐 대수냐 이거죠. 다음으로 핸드폰 화형식도 유명해요. 임원들한테 손수 오한마를 들려가지고 손수 만든 자식 같은 제품들을 다 때려 부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싹 다 불질러 버렸어요. 임직원들이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 우리 회장님이 마음을 독하게 먹었구나. 뭔가 회사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안 바뀌면 모가지가 남아나지 않겠다. 자, 회장님이 품질 경쟁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럼 이 품질을 어디까지 올리라는 거지? 이 회장이 제시한 기준은 간단했어요. 무조건 1등으로 만들어라. 1등이 아니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등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먼저 돗자리 펴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선점을 한다고 하죠. 들어가자마자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미친듯이 도배를 하면서 기술 장벽을 만들어요. 이 선진 기술이 담긴 제품을 팔면서 고객들을 독점하고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제조 원가는 낮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붙으니까 후발주자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면 팔 한 짝은 자르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스마트폰 시장 한번 보세요. 삼성이 시장을 선점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니까 뒤늦게 들어온 LG는 생산 단가가 안 맞거든요. 가격을 맞춘다고 적자까지 내면서 버티다가 근데 안 되니까 결국은 철수를 했죠. 근데 또 이 시장을 선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충성 고객들을 먼저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기술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한테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은 인재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특히 이 회장은 천재에 굉장히 목말라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록이 또 하나 있어요. 내게 욕심이 하나 있다면 사람에 대한 욕심인데 아마도 이건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것이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인재를 구하냐 못 구하냐에 삼성의 명운이 달렸다. 이게 이 회장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계열사 사장들한테도 지시를 내리는 게 업무의 절반 이상을 인재를 영입하는 데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근데 이런 천재급 인재들은 삼성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구글, 애플, 인텔 오라는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얘들을 삼성한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돈을 많이 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장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직원도 있대요. CEO들이 자기보다 비싼 직원을 구하러 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 유명한 삼성의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가 바로 이 회장의 인재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듣기로는 성과급만 연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뭐 추가 근무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더해지면 과장 좀 보태가지고 연봉을 한 번 더 받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인재들을 유혹하고 끌어올려면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관련해서도 이 회장이 남긴 어록이 또 있어요. 인센티브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 뭐 복지야 또 워낙에 유명한데 설명할 양이 아니에요. 사실 이 국가든 기업이든 보상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 노력한 만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희의 삼성은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이제 열정 페이로 가는 거고 이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정리하면 특유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 흐름 속에서 다가올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이 위기감을 조직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로 이 비전을 화끈하게 지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1등을 목표로 하고 1등으로 가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인재에 투자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한 자가 아니라 빠르게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는 격변의 시대.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겁을 냈고 가장 빠르게 변화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삼성의 핏줄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 리더란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 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